여러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향해 뻗습니까? 행사 상품, 아니면 마감 세일 스티커가 붙은 고기.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게 싸네. 이건 양이 많네. 그렇게 카트를 채우고 집에 돌아오면 뿌듯해하죠. 아, 오늘도 알뜰하게 잘 살았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싸게 샀고 많이 샀는데 며칠 뒤 냉장고 구석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물건들을 보며 우리는 묘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도 이 쇼핑 카트와 닮아 있지 않나요? 효율을 따지고 스펙을 쌓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싸게 무언가를 얻으려 발버둥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성비의 삶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성비는 훌륭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25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가성비 대신 가심비를, 효율 대신 흥을, 그리고 생존 대신 사랑을 묻는 철학자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공자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갓을 쓰고 회초리를 들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고 외치는 꼰대 선생님 같지 않나요? 하지만 논어를 펼쳐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실 흥싱에 죽고 흥에 사는, 요즘 말로 하면 텐션이 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어느 날 제 나라에 가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무려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음악 때문에 그 맛있는 고기 맛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니, 이건 거의 무아지경, 접신의 경지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공자가 꿈꿨던 삶은 엄숙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면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을 논하고 배움의 기쁨에 젖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늙어가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삶. 그것이 공자가 말한 낭르, 즉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 아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아내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좁은 쪽방에서 맹물에 밥을 말아 먹었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흥을 잃지 않았거든요. 공자는 그런 아내를 보며 저 녀석이야말로 진짜 멋쟁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자와 장자를 소환해야 합니다. 이들은 공자보다 한술 더 뜹니다. 현대사회의 핫키워드 욜로와 요에로와 워라벨의 원조가 바로 이들이거든요. 장자에게 어느 날 초나라 왕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 나라 재상이 되어 주십시오. 부귀영화를 다 드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을 하고 달려갔겠죠. 하지만 장자는 코웃음을 칩니다. 이복에 왕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소를 본 적 있는가? 사람들은 그 소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최고급 여물을 먹이지. 하지만 득끝은 결국 제사상의 제물이 되어 목이 잘리는 것 아닌가? 나는 차라리 더러운 진흙탕에서 꼬리를 끌며 노는 돼지가 되겠네. 내 마음대로, 내 생명대로 사는 그 자유를 어찌 부귀영화와 바꾸겠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제사상의 소가 되기 위해 오늘도 넥타이를 조이고 원치 않는 웃음을 팔고 있지는 않나요? 장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나와 진흙탕이라도 좋으니 너의 꼬리를 흔들며 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가심비 넘치는 인생이라고 말이죠. 시선을 서양으로 돌려볼까요? 그리스의 조각미남, 어깨 깡패 플라톤이 서 있습니다. 그는 금수저의 외모까지 완벽했지만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하며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도대체 이 세상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플라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권력, 돈, 외모.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는 이것을 동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며 울고 웃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고 내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건 다 그림자야. 진짜 너는 동굴 밖에 있어.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기억하시나요? 주인공은 자고 일어나면 매일 모습이 바뀝니다.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노인이었다가, 아이가 됩니다. 겉모습은 계속 변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껍데기에 집착합니다. 어제 찍은 셀카가 잘 나왔는지, 오늘 입은 옷이 브랜드인지가 중요하죠.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 껍데기가 남아있을까요? 플라톤은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변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것, 너의 영혼, 너의 지성, 너의 사랑. 그것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그림자가 아닌 진짜 인생을 사는 법이다. 이제 무대를 근대로 옮겨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점심때까지 침대에 누워 사색하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 그는 의심병자였습니다. 심지어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조차 의심했습니다. 어떤 사악한 악마가 내 머릿속을 조종해서 1 더하기 1을 3인데 2라고 믿게 만드는 거라면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했습니다. 눈앞의 사물도, 내 몸도, 내 기억도 다 가짜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모든 것을 지우개로 지워나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닐까, 내가 속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나만큼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그 유명한 명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현대인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신 생각해주고 알고리즘이 대신 취향을 골라줍니다. 우리는 멍하니 스크롤을 내리며 뇌를 외주 맡깁니다.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멈춰라. 침대에 누워라. 그리고 의심해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사회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내 정답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나만의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당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 죽음과 사랑의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스피노자는 죽음을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눕니다. 3인칭의 죽음, 즉 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잡니다. 냉정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1인칭의 죽음, 나의 죽음은 어떨까요? 사실 나의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나는 고통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에피쿠로스의 말처럼 내가 존재할 때 죽음은 없고 죽음이 왔을 때 나는 없다. 그러니 나의 죽음은 걱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2인칭의 죽음, 바로 너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너는 그냥 타인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연인, 나의 친구.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것, 아니다. 그건 그냥 좋아하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마치 내 팔다리가 잘려나간 듯한 처절한 아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가족, 연인의 얼굴에서 무상을 보십니까? 무상이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내 옆에서 웃고 떠들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차가운 시신이 되어 내 곁을 떠날 존재라는 사실. 그 서늘한 진실을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생각을 피합니다.
무서우니까요. 슬프니까요. 하지만 붓다는 제자들에게 무상을 직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일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끝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햄스터를 키우는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햄스터의 수명은 고작 2년입니다. 아이는 햄스터를 입양할 때 이미 이별을 예감합니다. 엄마, 얘 금방 죽잖아. 그래도 아이는 키웁니다. 그리고 그 짧은 2년 동안 햄스터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기에 오늘 하루 먹이를 주는 손길이 더 조심스럽고 쳇바퀴를 돌리는 그 모습이 더 눈물겹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상처를 주고 나중에 잘해주면 되지라며 미룹니다. 하지만 2인칭의 주둠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떠난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의 주름진 손, 늙어가는 부모님의 뒷모습,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의 시간. 이 모든 것이 한정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짜증 대신 손을 한 번 더 잡게 됩니다. 오늘이 너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그 서늘한 자각이 우리를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갓난아기는 태어날 때 울음을 터뜨리고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이별과 실패를 겪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고 행복한 순간은 찰나처럼 지나갑니다. 이 고단한 인생 도대체 왜 살아야 할까요? 철학은 말합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핀 꽃을 보며 감탄할 수 있고 이별이 예정되어 있기에 지금 내 옆에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가성비를 따지느라 당신의 가심비를 놓치지 마십시오. 공자처럼 흥에 겨워 노래하고 장자처럼 자유롭게 춤추고 데카르트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피노자처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나중에 눈을 감는 순간 아, 참 효율적으로 잘 살았다가 아니라 아, 참 재미있게 잘 놀다 간다. 원 없이 사랑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오늘 밤 집에 돌아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나의 2인칭이 되어주어서 고맙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주어 고맙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